파이어족을 파이어하라 예, 예.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예, 예. 근데 파이어족은 뭐냐면은 저축하는 기간을 확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심축은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약해지면 모든 게 약해져요. 노동자와 자본가를 겸업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월급 많이 준다고 좋아했던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직장은 자그마한 35명 있는 직장인데 들어갔다가 이게 커져서 이렇게 됐고, 얘가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뭐 좀 잡마켓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 가다가 가끔씩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자빠진 김에 잠이나 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글로벌하게 간접 투자를 통해서 좀 분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 2년 동안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시간. 그게 이제 혁신 시장의 특징입니다. 이런 시장에 투자할 때는 그 어떤 기업을 이렇게 자꾸 선택하려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일하는 삶과 투자 모두를 전폭 지지하는 밥벌이형 서포터즈의 박진영입니다. 오늘의 서포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또 이 직장인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 많으신 그러니까 밥벌이형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어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여 이제 조기 은퇴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좀 최근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나오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파이어족을 파이어하라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파이어족한테 제가 또 비난을 받을 만한 말을 했는데요. 파이어족에서 제가 이야기한 건 FI, Financial Independence, 이거는 취하고 그다음에 RE, Retire Early, 이것은 버려라 한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댓글은 잘 안 보는데 제일 위에 달린 댓글을 한번 보니까 리타이어하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저는 근데 있더라고요. 가슴 아파. 댓글 잘 안 보시는데 근데 아니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댓글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걸렸어. 근데 뭐 그 말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파이어족을 하려면 이제 자산을 축적하려면 딱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내가 저축을 얼마나 하느냐. 그 다음에 수익률을 얼마나 올리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저축의 기간을 얼마를 두느냐는 거거든요. 저축액, 그 다음에 저축의 기간, 그 다음에 저축한 자산의 수익률.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파이어족은 뭐냐면은 저축하는 기간을 확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저축액을 왕창 늘려야 되고요. 수익률을 왕창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저축액을 왕창 늘리려면은 소비를 엄청나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거를 못 하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가 야간 대학원도 가야 되고 뭔가를 배우기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못 할 거고, 가족과 더불어 어디 여행도 한번 가야 될 텐데 그것도 안 하려 할 거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상당한 이제 손실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가 시장은 뭐 항상 공짜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대박을 추구하다가 쪽박을 차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에서 45세에 퇴직하려다 75세까지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축하는 기간도 적절하게 잡고, 그 다음에 저축액도 적절하게 잡고, 운용 수익률도 적절하게 잡고, 이렇게 하는 안정된 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훨씬 자기의 라이프 플래닝을 하는데 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이게 저축하는 기간을 줄여놓으면은 양쪽이 다 부담을 받습니다. 저축액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소비를 막 줄여야 돼. 보통 파이어족은 한 60%를 저축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삶에서의 이제 경험적인 그렇죠. 부분들을 다 유보를 맞습니다. 시키는. 그 나중에 살고 보면은 자기가 했던 경험이라는 것이 제일 큰 행복도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나이가 70에 알프스산에 놀러 간 거하고요. 나이 30세 놀러 간 거하고 천양지차입니다. 내가 나중에 놀러 가지 아예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해야 될 게 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파이어족은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쳤는데 그거보다 좀 안정된 모습으로 이 플래닝을 하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물론 이제 저축을 드립니다. 많이 하는 거는 좋지만 예, 예. 이 기간 자체를 확 짧게 계산을 예, 하다 보면 예. 이제 무리를 하게 되는 예, 거죠. 예. 제일 중심축은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약해지면 모든 게 약해져요. 보십시오. 근로소득이 약해지면 저축액이 적어집니다. 저축액이 적어지면 자산 금액도 적어지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 모든 게 다 이제 다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원천에 있는 것은 근로소득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이 튼튼해야 내가 운용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요. 내가 근로소득이 튼튼하다면 막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근로소득이 약하다면은 주식을 사기도 좀 두렵고 뭐 이렇거든요. 나는 원래 근로소득이 약한데 그런 게 실 필요 없고요. 자기가 계속 또 내가 또 나한테 투자를 해서 이걸 자꾸 이제 올려가는 거죠. 올려가서 그래서 이 부분을 튼튼히 하는 것이 여하튼 제일 중요합니다. 눈덩이도 커야 눈덩이를 굴려야 이게 확 커지는데 돈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은 교육 투자 수익률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교육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요. 사교육에 투자를 해도 그만큼 예. 못 돌려받는다고. 안 했다면 그럼 어떻게 했냐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극장에서 누가 한 명 벌떡 섰습니다. 그래서 다 서버린 거죠. 다 안 보인다고 다 서서 보니까 그런데 나는 안 해 해서 앉은 사람은 영화조차도 못 본다는 거죠. 그거는 사회 구조가 이런 것이죠. 사회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할 수 없이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구조가 앉아서도 다 보게 만들어져 버리면은 다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는데 다 앉았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다 일어난 상황에서 나만 안 일어나고 있다면은 나만 이제 그 피해를 보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현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하겠어 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거로 쭉 연결될 때 이제 차이를 막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투자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은 교육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럼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나한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처럼 이제 하이테크 시대, 체인지가 빠른 시대, 이런 시대는 정말 정말 피곤하시기도 할 텐데요. 이전 조선 시대인 분들은 뭐 평생 같은 기술 하나로 다 하는데 요즘은 계속 그걸 바꾸어 나가고 또 새로 배워야 되고 하는 것이 나한테 주어진 실존적 조건이라고 보고 적응을 하는 수밖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기술 이런 쪽으로 자기가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그 분야에서 계속 전문가가 되는 거냐. 전문가는 예를 들어 100m 달리는 세계 1등하고 그 다음에 2등하고가 받는 대우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해봐야 0.01초 뭐 이 차이를 가지고 그게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내가 적당히 되었다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자꾸 탑의 위치에 서기 있는 그런 투자를 계속 하면은 나중에 그게 결국 제일 라이프 플래닝의 제일 좋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축적된 자산 젊은 사람들은 저는 꼭 제발 그냥 주식으로 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가 이제 근로소득을 튼튼히 하고 그다음 하나가 자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를 겸업하는 것이죠. 자본가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저축한 돈으로 기업의 지분을 사면은 자본가입니다.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그 주주총회 가서 자기가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본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그냥 자본가가 아니라 글로벌한 주식을 갖는 글로벌한 자본가. 그 다음에 이제 튼튼한 근로소득. 이 두 개를 그냥 딱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준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은퇴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보다도 집보다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나중에 노후에도 자기가 그렇게 써놓은 인적 자본이 있다면 노후에도 당연히 가치가 높을 겁니다. 그런 거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글로벌 자본가가 되어 있으면은 한 20년, 30년 후에는 하여튼 이제 자산이 축적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이 많이 불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은퇴 준비는 자연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소득을 어쨌든 그러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제일 중요합니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놓아서는 안 되는. 네. 말은 쉽지만 이 직장 생활을 오랜 기간
해 나가는 게 정말 이제 만만치만은 않잖아요. 물론입니다. 대표님은 대표님이 예. 되셨잖아요. 예. 대표님의 직장 생활은 좀 어땠는지, 예.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가. 예.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고요. 제일 처음 직장에 들어간 것이 이제 한국장기신용은행인데요. 잘 모르실 겁니다. 네. 그때 월급을 진짜 많이 줬거든요. 제일 많이 준 곳입니다. 한국은행보다 더 들어가고 싶어 했던 곳인데요. 그때 이제 종금사, 단자사라고 그랬거든요. 단자사, 그다음에 개발리서, 장기신용은행. 이게 이제 3대 그 촉망받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때가 80년 후반부터 외환위기 전까지요. 그 외환위기가 오자 제일 이 세 군데가 다 망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갔다가 외환위기가 오자 망하고요. 그래서 국민은행에 합병됐죠. 인수되었습니다. 그때 되게 아픔이 있으셨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들어간 곳이 미래셋인데요. 그때 미래셋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미래셋이 직원이 한 35명인가 있었어요. 거의 그러면은 창립했던 창립 때부터. 번 97년 7월에 했었고요. 저는 99년 6월에 들어갔으니까 뻥튀기처럼 안 커졌을 테니까요. 아주 초창기.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규 직원만 하더라도 10,000명이 훨씬 넘으니까요. 그 직장에 들어갔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크게 된 것이고요. 처음 들어간 직장은 누구나 다 월급 많이 준다고 좋아했던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직장은 그냥 자그마한 35명 있는 직장인데 들어갔다가 이게 커져서 이렇게 되고 한 것이니까. 이게 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일단 선택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저 성향 자체가 이제 좀 워커홀릭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슬럼프라고 해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해도 내 뜻대로 잘 안 풀리는 힘든 시기들이 또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많죠. 네. 예, 저는 외환위기 때도 이제 많이 겪었고요. 그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그때는 뭐 처음에 제가 장은 경제연구소라고 갔다가 외환위기 맞고 맨 먼저 없어지고 은행으로 다시 돌아갔더만은 6개월 있다가 또 국민은행에 인수되고 거기 가서 또 6개월 있다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면서 저는 제가 뭐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외환위기라는 것 때문에 보면은 막 갑자기 직장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봤고요. 근데 뭐 저는 뭐 슬럼프 뭐 이런 말을 좀 좋아하는데요. 자빠진 김에 잠이나 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넘어지고 나서 사람이 내가 왜 넘어졌을까, 무슨 돌이 있었을까,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할까, 뭐 앉아서 별 고민을 다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 가다가 가끔씩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쿵 넘어지면 거기서 좀 쉬다가 또 일어나서 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죠.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려다 보면은 그게 그러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게 너무 이 말이 완전히 가슴에 촉촉히 스며드는데 근래 들었던 말 중에서 거의 제일 좌우명이 될 것 같은 자빠진 김에 잠이나 자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좀 속되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때 에너지를 좀 축적을 하고 자빠졌다는 것은 이제 흐름이 너 좀 쉬어라. 이제 뭐 안 그러면 뭘 좀 축적을 해라. 다른 기회를 좀 엿봐라 하는 그런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왜 자빠졌냐를 자꾸 막 그냥 다른 부분에서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이제 이 기회에 내가 뭘 할까 좀 쉬기도 하고 하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되게 힘들거나 잘 안 될 때 그때 내가 앞으로 이제 엄청 잘 되려고 지금 이런가 보다. 그거하고는 또 다른 그게 말이에요. 좀 다르죠. 잘 될 거다 뭐 할 거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판단인데요. 예, 그거는 자기를 더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나머지는 하늘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항상 낙관적인 생각이 사람들이 의외로 쇼펜하우어 보십시오. 맨날 비관적이라 해도 또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셨어요? 예. 80몇 살까지인가 그 당시로 살았거든. 예. 오히려 비관적이라고 본 사람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낙관적이고요. 오히려 막 낙관적인 사람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비관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자빠졌으면 가만히 쉬고 그렇게 있다가 보면은 또 이거 썸네일로 뽑고 싶은데 괜찮을까? 4050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40에서 50대 분들이 이제
인생 전환기로 좀 보셨던데 예. 꼭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득은 많아지고 지출도 많아지고 뭐 이런 때인데요. 60대부터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후반전을 이제 대비해서 저는 이제 제일 갖춰야 될 것이 물론 이제 뭐 돈을 준비하고 뭐 이런 문제는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실용적으로 닥칠 문제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후를 플래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60대 이후도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한 40년 정도는 최소한 이어지기 때문에요. 40대는 좀 빠르고요. 50대 중반 정도 되면은 내가 60대 이후를 어떻게 플래닝을 할까 하는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대의 분들은 이제 자산이 막 축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어떻게 좀 잘 운용할까, 잘 관리할까. 그 다음에 소득도 많아지고 지출도 많아지는데 소득과 지출 관리를 어떻게 잘할까 하는 것들. 그때가 40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은 예. 말씀을 진짜 해주셨는데 회사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위에 작가시키면서 아미나사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우리 그럼 밥벌이원 분들께 예.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지 말고요. 이 상황도 중요합니다. 이건 대지니까요. 자기가 발을 짚고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미래도 꼭 한번 쳐다보고 계십시오. 지금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한 10년 지나면은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지금 위에 보면은 50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지거든요. 의외로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전체 뭐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뿐만 아니라 전체 잡마켓에 있어서 모빌리티가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10년 이 정도 이상만 지나면은 훨씬 다양한 오퍼튜니티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오퍼튜니티가 생길 수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갖춰 놓으면은 그때 가서 정말 갑자기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가 노래를 가수가 못 나오게 돼 가지고 대타로 노래를 부르러 가서 막 뜬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앵커도 휴가 간 동안에 가가지고 대신했는데 막 확 떠버리는. 그게 이제 자기가 그걸 갖춰놨기 때문에 오퍼튜니티가 왔을 때 확 이제 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딛고 있는 대지도 튼튼하지 못하고 미래도 뭔가 암울하게 보이고 이러는데요. 미래가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뭐 좀 잡마켓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아까 인구 구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때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잘 자기 아까 제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가끔 자빠지시면 좀 쉬시고 이러시고 나면은 좋은 오퍼튜니티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근로소득도 못 받고 이렇게 멈추기보다는 예. 좀 꾸준히 그래도 자기 개발을 하면서 얕은 잡마켓에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벗어나 있는 것보다는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인적 자본을 키우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인적 자본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조금 자기가 직장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잡마켓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한 10년, 15년 있으면은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막 다 나가고 하면은 기회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하튼 잡마켓에 일단 들어와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인사이트 가득한 책, 또 저자이시기도 한데 데모테크라는 말 뜻이 뭔지 제목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걸 제가 만든 말이라서요. 네네. 신조어입니다. 네네네. 세계적으로도 없는 말인 것 같은데 만들고 나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 쓰는 말 쓸 걸 괜히 만들어서 이게 설명할 일이 많으신. 네. 여기 데모테크는 이제 데모는 데모그래피 할 때 네. 데모인데 이거 인구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다음 네, 네. 테크는 이제 테크놀로지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라는 이제 우리가 고령화라는 흐름이 있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하고 이제 기술 혁신하고 이렇게 결합되었을 때 어떤 세상이 탄생할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요즘 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고령자들이 이제 한때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혁신이 하고 고령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두 가지 메가 트렌드가 만났을 때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황금어장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본 것이 데모테크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책에서 제로 모멘텀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왔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연끌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향후는 지금과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전환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매크로 쪽은 해서 이제 이거 항상 보고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감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보면서 이게 상황이 앞으로는 참 과거 20년하고 앞으로 20년은 정말 다른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주된 요인이 이제 부동산을 결정하는 보통 우리가 변수들이 이제 금리 아시겠지만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과거 20년 동안은 더없이 좋았습니다. 제가 판단키로 데이터를 본 결과는요. 더없이 좋았는데 모멘텀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 전기에 비해서 소득도 팍팍 증가하고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은 이제 증가하는 이런 모멘텀이 확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의 시장의 모습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수급 요인들 부동산 정책들 이런 것들이 뭐 여기에 덧붙여져 가지고요. 예를 들어 모멘텀이 좋아서 여기 막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은 여기 이제 물을 약간 끼얹어야 되는데 기름까지 끼얹어 가지고 지금 확 타버린 그런 양상이거든요. 과거 20년과 달리 향후 20년은 너무 다른 모양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향후 20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서서히 그 변화가 있나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자산 가격은 변동성이 클 수가 있거든요. 향후 한 1년, 3년 이 동안은 진짜 주택 가격은 밀리면 밀리는 대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진짜 불안정하게 오고 사람들이 불안이 막 극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패닉 바잉이라는 게 나오는 게 근데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 공약도 보면은 뭐 어떤 후보들은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공급은 하겠죠. 수급 요인에 있어서도 조금 시차는 가지겠지만은요 그 공급 요인이 있을 텐데 다만 여기 이제 비어 있는 몇 년의 기간 한 1년, 2년 뭐 길게 보면 한 3년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뭐 가격이라는 것이 밀면 밀리는 대로 올라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두려워서 패닉돼서 그걸 바잉하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빠르면 3년 이내, 뭐 당장 내년부터 늦어도 3년 이내 정도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방향이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지금 제일 먼저 이제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가 좀 깨지고, 그다음 좀 있으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이제 깨지고 하는 이런 이제 제 느낌상은 세 가지 자산으로 보면은 순서상으로 보면은 이런 순서로 대충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채권 시장은 이미 이제 뭐 가격 한번 떨어졌다가 또 조금 오른 듯하다 또 한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3월 달에 한번 그랬다가 지금 또 조금 그러고 있고요. 이제 틈틈이 조금씩 요동을 하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은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순서상 한번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크시거든요.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고민이 크셔서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좀 그리고 또 역으로 연끌을 해서 사신 분들 이거나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제일 쉬운 게 이제 다주택자이니까 이 다주택자는 뭐 세금도 나중에 많이 내게 되고 할 테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하니까 뭐 그런 분들은 저는 부동산을 좀 분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의 주택이라든지 여기 막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간접 투자 방식으로 하면은 리츠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글로벌 부동산도 살 수 있고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우량한 부동산도 살 수 있습니다. 유동성도 좋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시면은 제일 제가 말씀드리기가 편한 게 부동산이 자산 증식에 안 좋은 자산은 아니다. 좋은 자산임에 틀림없는데 지금 너무 집중되어 있고 국내에 집중되어 있고 한 물건에 집중되어 있고 하니까 유동성도 나중에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좀 글로벌하게 간접 투자를 통해서 좀 분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한두 채 팔아가지고 글로벌한 부동산을 좀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뭐 유통센터,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가지고 계시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한 1, 2년 동안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시간.
그래서 다음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뭐 연령에 따라서도 다양하고 또 그렇긴 한데요. 뭐 지금 이제 위험한 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핵심 중심부 뭐 그거는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안 살려 그럴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나 이런 주변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는데 이게 회사채 시장도 그러는데요. 우리가 정커본드나 안 그러면 회사채의 신용 등급이 낮은 것은 회사 시장이 막 좋을 때는 스프레드를 줄이면서 그 말은 가격이 막 따라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회사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은 제일 먼저 여기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제 핵심 지역이 이제 강남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하면 목동 따라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제 경기도 주변이 또 따라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야 이게 너무 과하게 된 거다 하면서 조정받기 시작하면 이쪽부터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여긴 비싸서 못 사고 자꾸 이쪽 지역을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를 생각을 하자면은 우량 회사채가 아니라 신용 등급이 좀 낮은 회사채를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조금 연령이 젊으신 분은 괜찮은데요. 젊으신 분은 뭐 여참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여튼 갚아 넣어도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유동성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조건 우량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노후에는. 그래야 잘 팔리고 그다음에 이게 자산이 불량 자산은 열등 자산이라고 그러죠. 이런 건 아예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데 우량 자산은 하여튼 가지고 있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무조건 우량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연거를 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투자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집을 산 게 강제저축의 효과도 있습니다.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니까요. 다른 친구들이 집을 안 사고 뭐 예를 들어 월세나 전세를 들어갔다 하면은 그 친구가 자기가 원리금 상환하는 만큼 막 저축을 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이러면은 부가 비슷하게 증가하겠지만요. 이 다른 거하고 논다고 써버리거든요. 집을 사는 거의 제일 장점이 그것입니다. 강제 저축을 하게 되는 것. 예. 그래서 그 실물이 사라지지 않죠. 그 이제 자산은 있고 부채는 자꾸 줄여 나가는 것이니까 나중에 한 20년 지나면은 난 자산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난 이제 강제저축에 들어갔구나. 뭐 이렇게 뭐 또 모르죠. 세상 일이란 건 또 그 자산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더 오를 가능성은 잘. 왜냐면 뭐 부채도 이만큼 팽창해 있는 한 경우가 없으니까요. 금리도 이만큼 제로 금리로 낮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가격이라서 거기다가 이제 정책은 여기 기름을 부어 놓은 건데 정책은 이제 바뀌겠죠. 예, 정책은 바꾸면 되는 게 정책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2000년대 우리가 2008년에 잠깐 2009년 10년 이때 잠깐 떨어졌고 그다음에 2010년대 또 중반에 조금 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죠. 이런 정도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근데 요즘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메타버스라는 것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괜찮죠, 뭐야. 다 그런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도 안 그래도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 사이버 모델 나오는 걸 보고, 야 이제 탑 모델이 아니면은 이게 모델 중에서도 조금 순위가 떨어지면은 사이버 모델에게 밀리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도 좋은 부동산이 아니면 메타버스 세계에서 좋은 부동산에 사람들이 오히려 관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어차피 삶을 상당 부분 또 살게 될 거거든요, 향후. 그러면 삶을 산다면 그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공간이 아예 뭐 우주 공간이나 완전히 상상계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혹은 제주도 같은 공간도 될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애월 뭐 이쪽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쪽에 자기가 이제 거기 지어서 또 자기가 이제 그 집을 짓겠죠. 땅을 사가지고 뭐 저는 괜찮을 것 이 같습니다. 생에서 못 사면 거기서 선점하는 것도. 그렇죠. 이 생이 아니라 이제 한 생에서 멀티 라이프를 살게 되는 거죠. 예. 뭐 삶을 뭐 우주 공간에서도 자기 삶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이제 펼치는 삶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선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데모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혁신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좀 투자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고 싶은데요. 미국도 그렇고 전기차 쪽을 뭐
뭐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그 이제 ESG도 걸려 있고 그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 전기차는 잘 될 거라고는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 전기차 산업, 그 시장 커지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중국 전기차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서바이벌을 하고 돈을 많이 벌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중국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도 뒤죽박죽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혁신 시장의 특징입니다.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트렌드는 확실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원격 의료 이 시장이 잘 될 거는 거의 확실한데 어떤 놈이 잘 될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 텔레닥 뭐 이런 애들도 들어와 있고 아메리칸웰 이런 데도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아마존이 이 시장이 뛰어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시장은 클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 투자할 때는 그 어떤 기업을 이렇게 자꾸 선택하려는 것보다는 흐름을 그냥 선택을 하시는 거죠. 흐름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 산업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묶음으로 들고 와서 사는 것. 예, 그 다음에 원격 진료에 있는 것들을 묶음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 금융 상품으로. 예, 예. 그게 이제 ETF라는 것이 이제 묶어서 이제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데모그래픽하고 이게 테크놀로지하고 교차점에서 만나는 것. 거기서 이제 시장이 형성될 것. 그것을 이제 저는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바이오죠, 당연히. 사람이 핸디캡을 들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아프니까 당연히 바이오 쪽에 치료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도 이제 상당히 유망한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미 세상이 그 질적으로 조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라든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게 들어있다는 메타버스도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이비 부모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시장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상현실은 더 그렇고요. 거기 가면은 자기가 아바타로 변신을 하고 자기 모습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얼마든지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리얼 라이프에서 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상현실에 가서 버추얼 라이프에 가서 이제 그런 걸 해보는 시장 그걸 이제 만들어줘야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예.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시장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다 산업용 로봇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로봇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작동되게 해주는 것이 그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해주는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일컬어서 디지털 인프라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저는 좀 괜찮은 테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예. 좋은 기회를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